시어머니는 진작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전해주실 수 없나요? 그 사람 앤데 알긴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존재조차 모르고 지울 순 없는 거잖아요.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편지라도 남길 테니 전해주세요. 네? 제 애원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럼 편지 정도는 내가 전해줄게요. 대신 승혁이한테서 어떤 답이 오든 나 원망하지 말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커피숍 직원에게 펜과 종이를 빌려 부랴부랴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눈앞에 시어머니가 있어 구구절절 마음을 고백하진 못했고요. 그저 그날 함께 밤을 보낸 뒤로 아이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으니 의견을 전해달라 정도로만 간략하게 적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건넸어요. 잘 좀 부탁드려요. 답장 오는 대로 다시 박 사장 통해서 연락할게요. 시어머니는 낚아채듯 편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타부타 인사도 없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났죠. 그 뒤로 자나깨나 그 사람 편지만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죠. 엄마에게 버림받은 뒤로 줄곧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생명체가 저와 함께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했어요. 뱃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혼자가 아닌 둘이구나 싶은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서 답장이 왔다고. 처음 만났던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 앞에 앉아 테이블 위로 흰 봉투가 올라오더군요. 열어봐요. 승혁이가 보낸 답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확인했어요. 내용이 어찌나 짧은지 다 읽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네요. 그날 일은 실수였어.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거든. 미안해. 아이는 지워주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나를 이해해줘. 그 사람은 절 버린 거였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아는 승혁이라면. 나를 향해 보여주던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투, 그 뜨거웠던 하룻밤. 어떻게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잔인하게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속이신 건 아니죠? 이거 승혁이가 쓴 편지 맞는 거죠? 뭐 필체 감정이라도 해줘야 믿겠어요? 순간 그 사람이 공장장을 통해 전해줬던 쪽지가 생각났어요. 부랴부랴 가방을 열고 쪽지를 꺼내 편지와 비교해봤죠. 절망적이게도 똑같은 필체더군요. 참고 있던 눈물이 뚝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숨도 못 쉬고 오열하는 저를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는 듯이 보더군요. 원래 남자란 생물이 다 똑같아요. 즐길 줄만 알지 정작 책임지라고 하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죠. 내 아들이라고 뵐 수 있겠어요? 애미인 내가 한 번 더 사과할게요. 그리고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조로 돈도 넉넉하게 챙겨줄 거고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이 지울 거죠? 낳아봤자 공순이 월급으론 제대로 키울 수도 없을 거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람마저 저를 버렸는데 더는 저항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허름한 곳이었는데요. 불법으로 이런저런 시술을 해주는 곳 같았어요.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차로 와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했어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뒤 홀로 수술대 위에 올랐죠. 어둠 속에서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선명했어요. 절로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죠. 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난 정말 혼자야. 또다시 차오르는 눈물에 숨을 삼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배에서 움찔 태동이 느껴지더군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몇 번이고 강하게 제 배를 걷어찼죠. 마치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있는 줄도 몰랐던 모성이 깨어나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뱃속에 우리 애기가 있잖아. 낳자. 어떻게든 둘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결심을 마친 저는 의사를 붙잡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선생님,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다행히 의사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준다는 걸 거절하고 혼자 화장실로 향했죠. 다행히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건물이 1층인데다 제 체구가 워낙 자그만해서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바로 창문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한참 끙끙대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쑥 하고 빠졌고요. 그대로 창문을 넘어 병원 뒷문 쪽으로 주랭랑을 쳤죠. 다행히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 도망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 길로 저는 집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가 집도 일하는 곳도 알고 있으니 더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겠다 싶었죠. 옷가지 몇 개와 돈만 챙겨 무작정 서울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열차를 끊어 인근 소도시로 몸을 숨겼죠.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민도 해봤지만 시어머니가 제 고향은 물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연고 없는 제 3의 도시로 도망치는 게 낫다 여겼죠.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 도시에서 저는 도망자처럼 숨죽인 채 살았어요. 그리고 나날이 배가 불러가던 그해 겨울, 비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죠. 사내 아이였는데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제 아빠를 꼭 빼닮았더군요. 채 눈도 뜨지 못한 그 작은 아이를 본 순간부터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세상의 전부가 됐죠. 저는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엔 신문을 배달하고 폐지를 주워 팔았고요. 낮부터 밤까진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면서 죽어라 돈을 벌었죠. 다행히 아들은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왜 친구들 다 있는 아빠가 자긴 없냐면서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줄지 고민하다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네요.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그 뒤로 더는 아빠를 찾지 않았죠. 그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너무 일찍 든 거였겠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일찍 철들길 바라겠어요. 저 역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해맑았으면 했는데 제가 채울 수 없는 생부의 빈자리가 아들을 너무 일찍 철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그 흔한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어도 학교에서 늘 1등을 도맡아 했죠. 남들은 가기 힘들다는 서울 명문대에 척하니 붙었을 땐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더랬죠.
입학식 날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근처 중국집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뜻밖의 손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머리가 하얗게 센 처음 보는 노년의 신사분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얼굴이 낯익더군요. 그건 그 신사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기 혹시 김미숙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한껏 경계한 채로 되묻자 신사분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선 아들을 바라보더니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럼 이 아이가 우리 승혁이 아들이겠군요. 신사분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의 이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걸 놀란 아들이 옆에서 부축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간신히 아들에게 대답한 뒤 다시 신사분을 바라봤어요. 대체 누구시길래 그 이름을... 저 승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신사분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고개까지 조아리며 사과했죠. 네, 까맣게 몰랐습니다. 손주 녀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찾아왔을 텐데. 그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우리 손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남자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왈칵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속셈인진 몰라도 이제 와서 장성한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사죄하는 신사분을 외면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영재는 제 아들이에요. 그쪽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오해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와서 그쪽한테 손주 녀석을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니까. 승혁이도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지 오래예요. 충격적인 소식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혁이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총기 사고에 휘말려서 그만 지 아비보다 먼저 가다니 이 불효자식이죠. 그쪽에 대해 알았다면 마지막 가는 길에라도 불렀을 텐데 승혁이가 생전에 그쪽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몇 번이나 한국에 들어와 그쪽을 찾았죠. 결혼도 않고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떠난 게 차라리 다행이라 해야 할지. 생각지도 못한 신사분의 말에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네? 그 사람이 아들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그럴 리가. 제가 임신했을 때 편지로 분명 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정하게 지우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생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진실을 알려줬죠. 모든 게 집사람의 관계였어요. 승혁이가 그쪽하고 결혼하는 게 걱정돼서 아예 편지를 전하지도 않은 거였죠. 하지만 그 시체가 분명 승혁이 그 시체였는데. 필체 전문가를 불러서 베끼게 한 거였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집사람 외도 행적을 뒤쫓다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연남과 전화한 걸 녹음해뒀는데 거기서 그쪽과 손주 얘기를 하더군요. 병원까지 끌고 가 애를 지우려고 했는데 그쪽이 도망쳤다죠. 내가 죽고 나면 그 유산이 혹시라도 엄한 데로 넘어갈까 염려된다면서 잘도 떠들어대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상간남이 생겨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를 눈치챈 시아버지가 뒤를 캐다가 저와 아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제 행방을 추적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진실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이제 아들 뒤를 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게 무슨... 내가 위암 말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년도 못 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집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약밖에 안 남더이다. 난 집사람과 상간남에게 10원 하나도 줄 생각이 없어요. 아들도 죽고 없는 지금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쪽과 내 손주뿐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자 그분이 계속해서 입을 열었죠. 회사는 벌써 정리했고 부동산이며 뭐며 처분한 재산은 대부분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와 손주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뭐라도 주고 싶어요.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럴 필요는...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내 손주가 이렇게 장성하도록 존재조차 몰랐으니 할애비로서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 그래요.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분명 먼저 간 승혁이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떠났고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죠. 계좌를 불러달라기에 불러주니 바로 돈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자그만치 30억 원에 달했죠.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30억 원이 맞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액수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바로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 했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곧 죽을 노인네 마지막 한풀이라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큰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도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자청해서 직접 시아버지를 만나고 오더니 그 뒤로도 자주 찾아뵙더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손주 노릇 하고 싶다면서요. 저 역시 곧 돌아가실 분이라 생각하니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군요. 잣죽을 좋아하신다기에 곱게 써서 몇 번 가져다 드리고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도 나눴네요. 시아버지 얼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다 떠났다는 그 사람 생각에 홀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시아버지라도 오래 사시길 바랬는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주 뒤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집안 어르신들의 배려로 저희 모자는 당당하게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제 아들이 상주를 맡게 됐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으로 장례식장엔 발도 들이지 못했는데요. 장례가 끝난 뒤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있는 대로 패악을 부렸죠. 너 인연! 감히 병원에서 몰래 도망쳐서 애를 낳은 것도 모자라 기어이 내 재산을 가로채! 그때 아예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이 쥐새끼 같은 년!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악독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네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죠. 그쪽이야말로 어떻게 저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 편지 아예 전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멍청하게 속은 니년 잘못이지. 뭐라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시아버지가 재산 다 처분한 건 아시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신 기분이 어때요? 그 간통남하고 손가락만 빨면서 사실 텐데. 제 조롱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인연이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려.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네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같이 맞잡고 탈탈 휘둘렀고요. 따귀도 몇 대 때렸죠. 굳은 노동으로 다져진 제 힘을 시어머니는 도통 당해내지 못했고요. 결국 그대로 바닥에 나자빠졌네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너희 년? 더 맞고 싶으면 어디 얼마든지 덤벼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움찔하면서 시선을 피했고요.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버렸죠.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빈털터리가 된 채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얼마 안가 그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애초에 그 상간남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상간남에게조차 버림받은 시어머니는 악귀가 돼버렸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죠. 견디다 못한 저는 집안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사설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쫙 깔리자 겁이 났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더는 집으로 찾아오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언제 찾아와 해코지를 할지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따로 보안이 잘 되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들과 제 연락처도 싹 바꿔버렸네요. 그제야 거머리 같던 시어머니에게서 심적으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한층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집안 어르신들에게 듣기로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노인 보호시설을 전전하고 있다 하더군요. 친정 식구들마저 외면해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고 해요.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아요. 애초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그저 앞으로도 서로 만날 일 없이 그렇게 평생 남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운영 중인 카페는 솔직히 말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반쯤은 취미로 하는 거니까요. 제 취향의 인테리어로 예쁘게 꾸며놓고 오고 가는 지인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직업이 의뢰 그렇듯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보고 사네요. 그래도 틈날 때마다 전화해서 밥은 잘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주는 다정한 아들이랍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유 이놈이 여자들한텐 도통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들라고 하면 엄마나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라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답니다. 맞아요. 전 아직까지도 미혼이에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비록 남편은 없어도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 시아버지의 납골 땅에도 간간히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명절 연휴에도 아들과 둘이 가서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인사 남겼네요. 한때는 그 사람과의 하룻밤을 너무나 후회했는데요. 더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아들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엔 너무 괴롭고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양분이 되어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는 것 같아요.